안녕하세요. 공보의 오영재입니다. 저번까지 신부전을 마쳤고 이번 시간부터는 판막질환입니다. 판막질환 본이 때 처음 배울 때 이제 왠지 참 어렵고 서로 구별이 될랑말랑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랬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각각 질환에 대한 내용이 참 많기는 한데 이제 워낙 문제가 자주 전형적인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막상 실무 문제가 나오다 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점수 벌어주는 효자 과목에 속해요. USMLE에서는 이제 헤모다이나믹이라든지 패서피지올로지를 좀 이해하다 보니까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국시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편하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판막 질환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대략 여기 한 8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여기 mitral valve disease 세 가지 이제 MS, MR, MVP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밸브 사운드의 청진 위치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게요. 심장 멀머는 물론 위치도 중요한데 소리의 양상이 어떻다고 말해주는 디스크립션 역시 감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시는 물론이고 CK 보려면은 이건 좀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외워두시고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는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다이아스톨릭 머머가 들리는 두 가지 질환을 보죠. 첫 번째, mitral stenosis.입니다. 얘는 이제 mitral stenosis 이제 밸브러 사운드가 다이아스톨릭 머머 이완기에 들리는 거고 위치는 이제 apex입니다. 근데 들리는 시기가 정확히는 mid diastole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스톨리의 중간 부분에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description은 이제 characteristic description은 이제 rumbling 마치 돌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근데 다이아스톨릭 사운드가 들리는 판막 질환이 또 하나 있죠. 바로 aortic regurgitation입니다. 얘는 어떠냐면은 early diastolic sound. 그러니까 이제 이완을 순간 싹 하면서 그때 역류가 급격하게 확 일어나니까 초기에 소리가 나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멀머가 확 나다가 금방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early diastolic decrescendo murmur다.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또 위치는 어떠냐면은 이제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제 국시는 요거 두 번째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위치는 어떠냐면요. 이제 aortic regurgitation은 기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aortic root 자체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aortic root 부분에 애뉴리즘 생겨가지고 이제 직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밸브 세 개로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걔는 이제 크기가 딱 고정돼 있는데 그 애뉴러스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은 암만 막으려고 해봤자 막지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생기는 경우는 이제 right second ICS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밸브 자체가 약해지거나 축 늘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left third to fourth ICS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Erb's area로 부르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stolic 나머지들은 다 이제 systolic murmur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우선 이제 mitral regurgitation 이거는 이제 mitral valve니까 이제 apex에서 소리가 나고 high pitched 그 다음에 hollow systolic murmur 이걸 동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상 이제 axillary radiate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야 그렇게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P mitral valve prolapse는 MR과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MVP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regurgitation 없이 prolapse만 있으면은 mid or late systolic click 여기까지만 systolic 그러니까 이제 systole 중간에 딸깍거리는 소리 요거까지만 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regurgitation을 동반했다면은 그 이후에 holosystolic murmur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들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ortic stenosis 이게 있죠. 이건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특이적이죠. Right second ICS 그러니까 이제 aortic area에서 소리 들리는데 이제 crescendo, decrescendo ejection murmur 그러니까 이제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나는 거고 이제 때때로 이제 carotid artery까지 방사할 정도로 크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동반할 수 있는 소리는 이제 apex에서 S4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ortic stenosis 할 때 왜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제 aortic stenosis가 이제 밸브 자체가 좁아진 게 아니라 이제 ascending aorta, supraventricular AS 이제 밸브 문제가 아니라 밸브 위쪽 ascending aorta가 좁아진 거다. 그러면 이제 second ICS가 아니라 first ICS에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금 이제 hypertrophic obstructive cardiomyopathy 이거죠. 네, 제가 여러 번 이제 혹금이라는 단어 들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 네. 자, 요거는 어때? systolic murmur가 여러 군데에서 들리죠? 우선은 이제 AS처럼 mid systolic crescendo, decrescendo murmur 이게 들리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제 left third ICS
그러니까 이제 herbs area에서 들리는데 요거 왜 그러냐? 그 밸브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아래쪽에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LVOT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aortic area보다 조금 아래쪽 herbs area에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ex에서는 어떻게 들리냐? holosystolic murmur. 이게 이제 MRI murmur랑 똑같죠? 왜냐하면은 호흡금이 심하면은 SAM of MV anterior leaflet. 이게 이제 functional MR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심근 질환 할 때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일단 외우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tricuspid regurgitation. 이거는 이제 blowing systolic murmur가 생기는 거는 MR이랑 비슷한데 left fourth 또는 fifth ICS로 조금 다르고 제일 큰 차이는 숨을 확 들이쉴 때 그러니까 inspiration 시의 소리가 좀 더 attenuation 된다. 이게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valvular disease 문제에서 감별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murmur의 location과 description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로 들어갑시다. 우선 mitral stenosis,입니다. 이제 그 에티올로지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rheumatic heart disease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병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strep throat 그러니까 이제 streptococcal pharyngitis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생기는 합병증의 일부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요즘 젊은 사람에서는 이제 strep throat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생제 치료를 잘 받기 때문에 strep throat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 rheumatic heart disease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만 냅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시에서는 요 rheumatic heart disease에 대해서 소아과에서라도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근데 있잖아요. 미국은 워낙 이민자가 많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의료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게 흔한가 봐요. 그래서 이 rheumatic heart disease가 USMLE에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문제 세팅에서 최근에 어디에서 이민을 온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판막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 위생이라던가 의료 환경이라던가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병을 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MS의 가장 흔한 에티올로지는 아직도 rheumatic heart disease입니다. 근데 이제 rheumatic heart disease는 꼭 MS만 일으키는 건 아니고 MR이나 AS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흔한 거는 MS고 그래서 사실 CK에서는 주로 이것과 연관을 해서 나와요. 그렇지만 스텝 1에서는 워낙 문제를 그지하시 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heumatic heart disease라고 지레 MS가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이게 생기면서 이제 여기 이쪽에 그림 한번 보시죠. 이제 원래 mitral valve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calcification과 fibrosis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밸브가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좁아졌다. 스테노시스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에코를 보면은 요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물고기 주둥이가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fish mouth 밸브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디스크립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exertional dyspnea. 이거 왜 생기냐면은 이제 폐에 물이 차서 그런 건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이제 길이 좁아져 있으니까 요 left atrium에서 left ventriculo 이제 그 혈액이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당연히 잘 못 가겠죠? 그러면은 left atrium에 혈액이 쌓일 거고, 그게 결국에는 어디 쪽에 부하를 주겠어요? 폐에 부하를 주겠죠. 그러니까 폐에서 left atrium, 또 이제 left ventriculo 혈액이 잘 돌아오질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pulmonary congestion, pulmonary edema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숨쉬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원인으로 생기는 pulmonary edema, 뭔가 좀 생각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지겹게 했던 심부전,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생기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ardiac asthma라고 하는 요 마른 기침, 그 다음에 이제 orthopnea, paroxysmal nocturnal dyspnea 또는 이제 exertional dyspnea 이런 거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데 이제 폐 청진을 했더니 이제 페리퍼리에서 크래클이 들린다. 그러면은 이제 pulmonary edema가 생긴 거니까 물론 폐에서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장 원인으로 문제가 생긴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pulmonary edema, pulmonary congestion 생기면은 이제 폐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폐렴이 잘 생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mitral stenosis,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left atrium에서 left ventricle로 가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당연히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혈액이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점점 쭉 늘어진다는 거죠. 여기 혈액이 꽉 차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뭐가 잘 생기냐면은 atrial arrhythmia, 특히 그 중에서도 AFib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 AFib과 left atrial enlargement, 그다음에 mitral stenosis의 연관성 굉장히 빈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AFib 하면 뭐냐? 물론 acute AFib 생기면은 heart failure, pulmonary edema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mural thrombus에 의한 embolic stroke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Fib이 동반돼 있으면 요거 치료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자, 번외로 말입니다. LAE가 이제 left atrial enlargement가 너무 심하면은 이게 esophagus,를 누르다 보니까 약간 가슴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요. 의외로 이게 케이스 리포트 같은 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근데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피지컬 파인딩 볼게요. 우선은 jugular venous pulse가 이제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MS가 생기면은 결국은 right heart에도 부담을 줘서 그쪽 압력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jugular venous pulse가 강해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uscultation finding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itral valve의 소리는 에이펙스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떠냐면은 여기 보십시다. low pitch, 그다음에 mid diastolic, rumbling murmur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다이아스톨릭 중간 부분에 소리가 나고 마치 돌 굴러가는 것처럼 그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 딴 것들이 뭐가 좀 붙어요. 하나씩 볼게요. 우선 S1 accentuation. 이게 S1은 무슨 소리냐면은 mitral valve가 닫히면서 들리는 소리라고 보겠어요. 자, 여기 시스톨리 보시면은 이 S1이 여기서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굉장히 뚜렷하고 크게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원리는 조금 다른데, 저는 항상 스테노시스가 됐든 뭐 악센추에이션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밸브가 딱딱해져 있으니까 쾅 하고 닫혀서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엄밀하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복잡하니까 대충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요. S1의 악센추에이션이 된다는 거 결과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의 스플리팅.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게 결국은 right heart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right heart 쪽에 혈액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ulmonary valve가 늦게 닫혀요. 그래서 이제 S2는 원래 aortic valve 그 다음에 pulmonary valve 닫히는 소리가 A2, P2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들리거든요. 근데 P2가 늦게 닫히니까 스플리팅이 뚜렷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제 스플리팅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린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이 오프닝 스냅.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시스톨리 도중에는, 요 기간 도중에는 mitral valve가 원래 닫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S2가 들리면은, 원래는 말이에요. 그 밸브가 말랑말랑한 상태라면은 S2가 들리면서 바로 그 mitral valve가 딱 열려야 되는데, 얘가 있잖아요. 아까 딱딱해가지고 잘 안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소리가 그게 딱 열려가지고 그 혈액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한참 기다렸다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쾅 열리는 소리가 오프닝 스냅으로 딱딱 하고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MS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말이죠. 다시 이제 MS가 마일드 할수록 요 rumbling diastolic murmur가 살살 들릴 거고, 그 다음에 severe 할수록 더 잘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럼블링 사운드가 잘 들리게 된다. 그래서 MS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럼블링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고, 그 다음에 이 오프닝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럼블링 사운드가 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앞에서 들린대요. 이게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왜냐면 딱딱하면은 심하면 심할수록 잘 안 열릴 거니까 OS가 조금 더 뒤로 밀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짧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MS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LA와 LV의 압력 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차이가 생겨야 이거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 LA의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심하면 심할수록 OS가 빨리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원인이 뭔지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이제 그 강의록 요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림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검사 결과들을 볼게요. 우선 EKG 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일라지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LAE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그 notched P 웨이브 그게 이제 리드 1, 2에서는 보일 거고 그 다음에 V1에서는 약간 이제 위아래로 물결치는 것 같은 모양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면 RVH가 보일 수도 있겠고 근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AFib EKG 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카르디오그래피.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밸브러 티크닝을 특히 M 모드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뭐 투 디멘셔널 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스트 PA. 사실은 시험에서는 요거에서 힌트를 얻는 게 잘 나오죠. 이제 딴 것들은 사실 좀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좀 보신 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left atrial enlargement를 그 체스트 PA에서 볼 수 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어떻게 보냐면요. 원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심장의 레프트 볼더가 이렇게 평평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여기 좀 이렇게 튀어나온 식으로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거보다 여기 이 그림보다 훨씬 심하게 이렇게 쑥 들어가야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약간 평평하게 아니면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레프트 에트리얼 일라지먼트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심장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장 오른쪽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보이죠. 이게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원래 요쯤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게 더블 컨투어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동반할 수 있는 게 curly B line 아니면 이제 prominent pulmonary vei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사실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뚜렷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제 히스토리나 피지컬상 뭔가 이제 MS를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체스트 PA를 줬다. 그러면은 체스트 PA 상에서 요 레프트 에이트리얼 일라지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 요 평평한 컨투어와 평평한 그 오른쪽 경계와 그다음에 더블 컨투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ardiac catheterization. 자, 여기서는 뭘 보냐면은 이제 left atrium의 압력이 상승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eft atrium까지 카테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자, 이 카테터로 레프트 에이트리움까지 그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폐동맥 쪽으로 집어넣고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그러니까 PCWP를 측정하면은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죠? 그래서 이 PCWP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스테노시스가 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mitral valve stenosis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이제 심실 이완기 다이아스톨리 때 그 이제 그 LV 압력과 PCWP의 차이가 크겠죠. 심실 이완기에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everity.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mitral stenosis의 치료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때는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밸브 에어리가 1.0보다 작으면은 severe MS다.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severe의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요쯤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수술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의 방법인데, 요게 이제 MS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pulmonary edema나 AFib, 즉 이제 MS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ulmonary edema를 해결하기 위한 소듐 인테이크 줄이기,
그다음에 narratives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AFib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우리 많이 배웠죠. 베타블로커, CCB, 디적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웨이트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볼릭 스트로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코아귤런트를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AFib 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적인 AFib은 chest score를 계산을 해가지고 2점 이상이면은 와파린 아니면 노악, 흔히 이제 엘리키스라고 하는 아픽사반이나 아니면 자렐토라고 하는 이제 리바록사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얘기는 밸vular 디지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Fib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밸vular 디지즈에서는 우선 chest score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밸vular 디지즈가 있고 AFib이 있으면은 무조건 안티코아귤런트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악은 쓰지 않고 와파린만 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노악을 쓰면은 유용성이 이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 AFib 얘기가 나오는데 왠지 답가지에 노악이랑 와파린이 둘 다 있다? 그럼 당황스럽죠. 아, 이상하다. 둘 다 답이 되는데 설마 이제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조금 더 컨트롤이 하기 좋으니까 그 노악이 답인가? 아, 물론 그런 취지로 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문제들은 분명 밸vular 디지즈를 암시하는 내용을 넣어놓고 여기서 노악이 아니라 와파린을 네가 찍을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만약에 와파린과 노악이 둘 다 나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노악이 설치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요거를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로 될 만한 케이스면은 약물로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명백히 severe MS에 속한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추가로 취해줄 수가 있겠죠. 그게 두 가지. 밸브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밸브토미를 하던가 아니면은 밸브를 갈아 끼운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거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은 사실은 있잖아요. mitral valve토미를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게 돼요. 아무래도 수술은 환자한테 좀 부담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요 percutaneous mitral balloon valvotomy, 약자로 이제 PBMC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약자는 이제 요거는 이제 percutaneous balloon 이제 mitral commissurotomy라고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건 하기 전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mitral regurgitation이 동반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mitral regurgitation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mitral regurgitation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테노시스랑 regurgitation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egurgitation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와 칼시피케이션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그걸 카테터로 막 쑤셔가지고 이걸 넓히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어디 휙 날아가가지고 뭐 스트로크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left atrium의 스럼버스도 없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PBMC가 가능한 거고,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수술적으로 잡아 열어주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벤션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터벤션으로 치료가 안 되는 조건이 있으면은 리플레이스먼트를 강력하게 고려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인터벤션이 됐든 판막 교체가 됐든 둘 다 severe mitral stenosis일 경우에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제 뭐 mitral orifice area를 뭐 1.0, 1.5 이렇게 나눠놨는데 심플하게 1.0 미만으로만 기억하고 있어도 시험을 보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유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봤자 큰 이득은 없으니까 우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충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이 되시죠?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의 진단은 아주 쉬운 문제를 떡하니 줘요. 근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플랜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레피스가 많이 좁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AFib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제 와파린을 쓴 건가 노악을 쓴 건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브에 직접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벤션을 우선 고려를 할 텐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로 열어가든지
이렇게 하나씩 제껴 나가면서 보시면은 분명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S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그런 건데, 요거 이제 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모아놨으니까, 이제 일단 앞에 내용으로 공부는 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외우실 때는 요 정도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면은 위의 내용도 좀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텝 1과 CK에는 요 와파린과 CYP 450에 대한 관계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와파린을 쓰다가 INR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파린 대신에 노악이라는 약을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데 환자는 상태가 안 좋고 해가지고 막 널뛰기 하고 뭐 이런 것도 흔하거든요. 와파린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있잖아요. 국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스텝 1과 CK에는 굉장히 빈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생뚱맞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헤파톨로지 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이 와파린이라는 약은 사용하면서 테라피틱 레인지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렇게나 많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MS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Mitral Regurgitation, MR입니다. 우선은 이제 에티올로지가 Mitral Regurgitation은 이제 스테노시스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적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가 있는데요. 그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진국에서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요. Mitral valve prolapse가 제일 흔한 원인이에요. 자, 이 mitral valve prolapse라 함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mitral valve가 left atrium이랑 left ventricle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역류를 막아줘야 되는데 요 그 밸브가 흐물흐물 거려가지고 레프트 에이트리움까지 제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요게 이제 약간 이렇게 믹스마투스 디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디제너레이션 돼가지고 헐렁헐렁 해지다 보면은 그 사이로 혈액이 줄줄 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mitral regurgitation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나오는 문제가 이 MI의 sequelae. 이제 MI로 인해서 파필러리 머슬이 럽처가 되다 보면은 급격한 어큐트 MR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entricular remodeling.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밸브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밸브의 annulus, 그러니까 이제 밸브 둘레를 이걸 차지하는 부분이 쫙 늘어나 버리면은 암만 밸브가 멀쩡해도 그걸 다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리거시테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할 때 mitral valve의 anterior replet이 anterior displacement가 되는 거를 이제 systolic anterior motion SAM이라고 하는데 요때도 밸브가 역류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오히려 끌려가다 보니까 MR이 생기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심근병증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nfective endocarditis. 이것도 역시 이제 어큐트 MR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서피지올로지를 쭉 보면요. 그 MR이 생기면은 초기에는 혈액이 LA로 이제 리거시테이션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forward stroke volume. 그러니까 이제 cardiac output, 즉 그 systemic circulation 쪽으로 가는 혈액이 오히려 약간 줄어들겠죠.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 보상을 하려면은요. 그 프리로드를 많이 늘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강하게 수축하는 거. 그걸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로드도 늘어나고 이젝션 프랙션도 높아져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보통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애프터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MR이 있을 때는요. 그 보통은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적으로는 한 6에서 70% 정도면 정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 60% 미만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이미 그게 significant한 left ventricular dysfunction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6, 70%가 정상인데 그러면 이제 60% 조금보다 그거보다 낮아도 우리가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mitral regurgitation이 있을 때는 그 예외라는 겁니다. 원래 ejection fraction이 6, 70보다 훨씬 증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 밑으로 떨어진 정도만 돼도 이미 LV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LV의 컨트랙탈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심장이 너무너무 심하게 뛰고 있으니까 점점 지치면서 congestive heart failure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떨어지고 heart failure의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left atrium으로 역류하는 혈액 때문에 점점 left atrial enlargement가 생기면서 AFib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게 acute MR은 조금 달라요. 아주 급격하게 mitral regurgitation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LA의 확장이나 아니면 LVF 감소 이런 거는 뚜렷하지 않고요. 이때는 주증상이 뭐냐면은 backward pressure로 인해서 severe pulmonary congestion 또는 이제 pulmonary edema가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그 헤모다이나믹 체인지를 요 밑에다 요약을 다시 해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하실 거는 어큐트 MR이나 크로닉 MR의 헤모다이나믹 특성이 조금 다르다. 키포인트는 어큐트 MR은 초기에 이제 프리로드랑 이젝션 프랙션이 크게 상승한다. 반대로 애프터로드는 확 떨어진다. 그 왜냐면은 애프터로드는요 시스테믹 바스큘러 리지스턴스잖아요. 근데 이제 애프터로드 다시 정리할게요. 애프터로드라 함은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심장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애프터로드는 이퀄 시스테믹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혈액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역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LV에서 그 혈액이 나가기 굉장히 쉽게 된 겁니다. 나가기 쉽다, 즉 애프터로드가 떨어졌다 이 말이고, 요때는 이 애프터로드 감소가 시스테믹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랑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애프터로드라 함은 저항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혈액이 레프트로 에이트리움을 갔다가 다시 왕창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가고 다시 왕창 빠져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혈액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레프트 벤트리클랑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forward stroke volume 또는 카디악 아웃풋은 크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크로닉 MR은 초기에 프리로드와 이젝션 프랙션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애프터로드나 컨트랙타일 펑션, forward stroke 볼륨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심장이 약해지면서 heart failure가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컨트랙타일 펑션이 떨어지면서 그 이제 이젝션 프랙션 점점 이제 컨트랙타일 펑션이 떨어지면서 heart failure가 생기면은 이제 이젝션 프랙션과 이제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애프터로드가 오히려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떨어지는 혈압을 이제 혈관이 수축해서 자꾸 보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원인은 레프트 에이트리움에도 압력이 높아지니까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원인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어큐트 MR의 경우에는 heart failure heart failure 그러니까 이제 heart failure 이런 것들 acute heart failure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chronic MR은 congestive heart failure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결국은 혈액이 폐에 꽉 차는 pulmonary congestion, pulmonary edema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acute MR은 당연히 acute pulmonary edema가 생길 거고, 크로닉 MR은 이제 천천히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펄머너리 에데마가 생길 거고 숨쉬기 힘들어질 거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제 크로닉 MR은 결국 오른쪽 심장에도 문제를 줘가지고 이제 RV failure를 동반하게 되겠다 이런 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의 auscultation 이거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mitral valve 소리는 apex에서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regurgitation은 주로 이제 systole 동안에 생길 거니까 이제 MR 자체에 의해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blowing, high pitched, hollow systolic murmur 이게 들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은 그 엑슬라까지 radiation 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릴 거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 요때 이제 isometric strain 그러니까 이제 스쿼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꽉 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스테믹 애프터로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역류가 좀 더 커집니다. 그 forward stroke 볼륨이 더 떨어지고 역류만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gurgitation이 커지다 보니까 murmur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와 동반되는 파인딩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선 S1이 안 들리겠죠? 왜냐면 S1은 mitral valve가 닫히면서 들리는 소리인데 아예 닫히지가 않아 놓으니까요. 두 번째는 wide splitting of S2.
해가지고 이제 S2는 aortic valve가 닫히는 A2랑 그다음에 이제 pulmonary valve가 닫히는 P2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A2가 P2보다 앞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MR은 어때요? 그 aortic valve로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죠? 그래서 A2가 빨리 닫힙니다. 이제 그래서 와이드 스플리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닉 MR이 있을 때는 결국 이제 심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CHF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3가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S3를 하면 Early Diastolic Additional Sound 이렇게 말씀드렸죠. Eccentric Hypertrophy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랬고요. 자, 다음은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우선 EKG상에서는 MS랑 유사하게 Left Atrial Enlargement를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심한 RV failure 있으면은 RVH, RAE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mitral regurgitation이면은 이제 AFib을 동반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chest PA에서는 어떠냐면은 역시 이제 심장 비대가 생길 건데 mitral stenosis에서는 left atrium만 커질 거잖아요. 근데 mitral regurgitation에서는 left atrial enlargement 물론 보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eccentric hypertrophy 이거에 의해서 cardiomegali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마치 CHF처럼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pulmonary edema 당연히 생길 거고요. pulmonary edema 보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제 acute mitral regurgitation이다. 그러면 당연히 심장의 비대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severe한 pulmonary edema가 chest PA 주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밸vular 디지즈를 가장 확실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역시 에코카르디오그래피죠. 이제 도플러를 걸면은 이제 LV에서 LAO의 혈액 역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atheterization, 이제 시스톨리 할 때 PCWP가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치료 어떻게 하냐면요. 크로닉과 어큐트 MR을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될 텐데요. 크로닉부터 먼저 봅시다. 크로닉 MR은 아까 이제 심부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부전, 그 외에 이제 동반되는 AFib에 대한 치료,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ib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와파린 같은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에 대해서는 diuretics, ACE inhibitor, beta blocker, digitalis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겠네요.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요거 이제 밑에 정리해 놓은 걸 좀 봅시다. 수술은 언제 하냐면요. primary mitral regurgitation일 때 수술하는 겁니다. 즉 mitral valve 자체가 약해져서 MR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수술하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굉장히 뭐 LVSD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보세요. Surgery if LVEF from 30% to 60%. 그러니까 이제 LVEF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LVEF가 30에서 60% 사이면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LVEF가 60% 이상이다. 그러면은 심장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수술 굳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 30% 미만이다. 그러면은 심장이 지금 너무 약하니까 도저히 수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빼고 나니까 나머지 남는 거 30에서 60%일 때는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냥 냅두냐? 그냥 죽게 냅둬?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LVEF가 30% 미만이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대신에 리페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뭐 LVSD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LVSD라는 게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더라도 LVEF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0에서 6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secondary MR 아니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MR의 원인 중에서 뭐 이제 그 CHF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DCMP가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심장이 축 늘어지면은 그때도 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있잖아요. 밸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판막 수술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자체를 해결해주는 내과적인 치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은 보다는 원인 질환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크로닉 MR일 때는 봤고, 그다음에 어큐트 MR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큐트 MR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MI라든지 아니면은 infective endocarditis 같은 게 생겼을 때 밸브 터지는 거 이런 거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주증상이 이제 acute heart failure, pulmonary edema를 보이는 거고요. 자, 근데 이때는 있잖아요. 어쨌든 수술은 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메디컬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diuretics. 우선 diuretics 써가지고 pulmonary edema를 빼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IV vasodilator, 그 다음에 nitroprusside 이런 거를 써가지고 systemic electrode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역류하기보다는 오히려 에피트로드가 더 적은 쪽인 systemic circulation 쪽으로 오히려 쏠린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intra-aortic balloon pump, IABP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에오르타 그 부분에 이제 넣어놓는 장치인데 심실 이완기에는 풍선을 확 부풀려가지고 coronary blood flow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심실이 수축할 때는 풍선이 확 수축하면서 네가티브 프레셔로 혈액을 쭉 끌어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결국 그래서 이게 mitral regurgitation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IABP라는 방법은 MR의 스페시픽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종종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mitral valve의 그래서 이제 큰 두 가지 주제 MS랑 MR을 끝냈고요. 남은 거는 곁다리로 남은 MR입니다. 짧게 보고 마칩시다. MVP라 함은 말 그대로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mitral valve가 left ventricle, left atrium 사이에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길을 잘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서 약간 헐거워지면은 얘가 그 시스톨리 도중에 이런 식으로 레프트 에이트리움까지 이렇게 제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제껴지고만 끝나는 건지, 그럼 이제 단독으로 MVP만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예 축 늘어지면은 그 사이사이로 혈액이 이렇게 쭉쭉쭉 새겠죠? 그러면은 mitral regurgitation까지 동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MVP가 생기는 원인은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밸브 자체의 myxomatous degeneration. 그러니까 밸브가 원래는 쫀쫀하고 튼튼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약해져서 흐물흐물 축 늘어진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껴지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R이라든지 아리트미아 뭐 이런 게 꼭 동반되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늘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제껴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확 제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MR을 동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mitral regurgitation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증상은 다 다른 밸브러 디지스랑 비슷해요. 아르디미아에 의한 palpitation, 그 다음에 이제 펄모너리 에데마에 의한 디스니아. 뭐 체스페인까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요거는 auscultation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mid systolic click. 그러니까 이제 시스톨리 중간에 밸브가 확 제껴지면서 딸깍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후에 만약에 이제 MR까지 생기면은 이제 크레센더, 디크레센더 뭐 이런 거를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요. 프리로드가 커지면은 그 프롤랩스가 감소해가지고 멀머가 더 작아지고 프리로드가 작아지면 LV의 볼륨이 줄어들면 그 프롤랩스가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머머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은 말이에요. 프리로드가 크면 클수록 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멀머가 더 커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호금이랑 MVP, 그러니까 스쿼팅이나 아니면 핸드그랩 이런 걸 했을 때 머머가 작아지는 게 호금, MVP, AS 이게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둘 사실 있잖아요. 그 호금이나 MVP나 스쿼팅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줬을 때 머머가 작아지는 원인이 비슷해요.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레프트 벤트리클이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했지? 그 쭈그러진 풍선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MVP는 요 밸브가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LAO 이런 식으로 제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 심장이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마이트럴 밸브 마이트럴 밸브가 여기까지 이렇게 프롤랩스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애뉴러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요. 이 프롤랩스가 이렇게 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밑에서 단단하게 잡아당기고 있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얘가 제껴지고 싶어도 밸브가 상대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을 거니까 제껴지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LA에 혈액이 적게 들어있으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 놓는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잘 제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프롤랩스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발잘발을 하면은
프리로드가 작아져가지고 뭐뭐가 더 커지고, 반대로 스쿼팅이나 핸드 그립 이런 걸 하면은 프리로드도 커져가지고 뭐뭐가 작아집니다. 호금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 할 때 이제 마이트럴 벽 뒤집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뭐 넘어가고요. 요건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 무증상이면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안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 MVP는 Infective Endocarditis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르디미아 있으면 베타블로커 사용할 거고, 네, 동반된 그 마이트럴 리거시테이션이 심하거나 뭐 그런 식이 되면 이제 밸브 리페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Fib 때문에 이스케믹 어택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와파린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이트럴 밸브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에어틱 밸브 디지즈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게 중요하다 하고 짚어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금방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